안녕하십니까. 이보광. 오늘은 구매 직무의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와 2022년도 3분기 또 2023년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매 직무란 무엇인가, 또 구매 혁신이란 무엇인가, 요즘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ES 경영, ESG 경영은 무엇인가, 글로벌 원가 혁신과 7번의 구매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8번과 9번에 보시면 자재 관리와 외주 관리,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이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수입자재 구매를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설비라든가 원자재라고 그러는 로우 머티리얼, 또 중개무역을 이야기하는 드롭십먼트, 이런 것들을 1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카운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CPU를 만드는 인텔이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CPU 회사하고요. 메모리를 생산하던 마이크론, 또 TSMC, 또 지금은 이제 회사가 바뀌었죠. 예전에 일본의 NEC라든가 이런 회사들, 도시바, 또 삼성반도체,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로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LG 반도체에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썼던 책들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 수료식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가 35명이 수료를 했던 사진입니다. 자, 2022년도 Q4와 2023년도 경제 예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컨플릭트 때문에 이 높은 재료비라든가 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 원자재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SCM이 지금 많이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이제 저 금액이 되어 있고요.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1인에서 4인 사업자, 즉 소상공인들이 전부 주간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0년 사이에 근로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 저희가 이 purchasing이라는 거는, 구매라는 건 기업의 수익 향상, 뭐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지 국가에 세금도 낼 수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고잉 컨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저희가 이제 레비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출이 증대가 되려면 프론트엔드라고 그러는 영업 부서에서 굉장히 영업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백엔드라고 얘기하는 이 경영 지원 파트,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인사총무, 뭐 재무회계, 뭐 구매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런 백엔드 부서에서 또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뭐 가장 좋겠지만 지금 판매량 증대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켓 장치는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어떤 이 코스트 다운이라고 그러죠. 가격 인하에 대한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받고 있는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백엔드 부서에서는 비용 절감이라고 그러는 코스트 다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라는 것은 사내 원가와 사회 원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회 원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 구매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원가 저감하는 부분이, 코스트 다운 하는 부분이 기업의 수익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매출 원가와 재고 자산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소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해외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이전하는 것을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프쇼어링이라는 건 기업의 밸류체인, 뭐 원자재 구매라든가 개발이죠. R&D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제조 생산, SCM, CS를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행위를 저희가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다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오프쇼어링 중에서 조금 가까운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니어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까운 국가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대표적인 니어쇼어링이었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산에 수출 자유단지에 이제 일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일본에서 마산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니어쇼어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쇼어링이라는 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본국 내에서 생산성이 더 높거나 비용이 더 낮은 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온쇼어링입니다. 서울에 있던 기업이 공장을 뭐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온쇼어링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에 있던 공장을 또 더 생산성이 높거나 비용이 더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온쇼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쇼어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가 더 좋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리쇼어링은 저희가 또 리버스 오프쇼어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urchasing Department, 구매부서라는 건 코스트 센터에서 프라핏 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서브 컨트랙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윈윈 관계가 돼야지만 서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하청업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하청업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요. 이 협력업체, 서브 컨트랙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협력업체 모임을 저희가 이제 협성회라고 그러는데
삼성과 같이 뭐 협력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협력업체 모임을 협성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B급 자재나 C급 자재를 사용해서 과연 A급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A급 자재를 사용을 해서 A급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품질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그 타임이란 잡지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타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this baby could live to be 142 years ol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요. 앞으로 142년을 살 것이다 라고 이제 타임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년 전 사진이니까 뭐 이 귀엽게 생긴 아이가 이제 한 135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35년, 뭐 142년 동안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경제 활동은 몇 살까지 하실 건가요? 뒤에 민대영 씨가 앉아 계시는데 민대영 씨는 142년까지 사신다고 그러시면 몇 살까지 경제 활동을 하실 겁니까? 네, 70살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민대영 씨랑 거의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뭐 142년 동안 이제 굉장히 생애 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경제 활동은 뭐 지금이나 뭐 앞으로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70에서 한 80세까지 활동하시고 나머지 60년 동안을 이제 은퇴 생활을 즐기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니어 라이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생산성본부에서 그 시니어 서비스 취업 그 교재를 출간하면서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제가 한 40여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제가 뭐 경제활동을 몇 년 더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도 뭐 대부분 뭐 70세나 뭐 75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나이가 이제 65세셨으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65세 정도 하시면 뭐 한 20년 정도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85세 정도의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되기 때문에 한 20년이나 뭐 15년 뭐 이 정도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2세 시대를 맞아서 이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건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좋아지는 직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직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이 손재주를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또 좋다고 그러죠.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반도체 공장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와 어떻게 보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30년이 되면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청년 2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인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채 8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 층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인구 구조를 우리가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4년 전에 요건 장충동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평양 면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제가 2018년 8월 19일에 그 주차장에 있던 플랜카드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 타워에 BMW 디젤 차량 주차를 금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BMW의 그 디젤 차량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525D 이렇게 보셔서 뭐 5 시리즈의 뒤에 D가 붙으면 이제 디젤 차량이죠. 그런데 이 2018년도에 굉장히 이 디젤 차량이 BMW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에 BMW 디젤 차량에 주차를 금합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다 나붙었던 때가 이제 4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 담당자가 분명히 부품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뭐 코스트 다운을 하고 밸류 엔지니어링을 하느라고 부품을 교체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품질이 저하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같은 품질인데 낮은 가격의 부품이나 설비나 원자재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철학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낮은 가격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전설적인 그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CEO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빈터콤이라는 폭스바겐에서 이제 전임 CEO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BMW 화재 차량이 나올 때쯤에 미국에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연비죠, 연비를 이제 그 조작을 한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드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 마틴 빈터콘이라는 이분은 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뭐 파리 모터쇼에 가시면 정말 그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엔진의 내경을 재시던 정말 굉장히 그 테크니션이셨는데, 이분이 결국은 폭스바겐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정말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그 기술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런 폭스바겐도 어떻게 보면 이 구매 문제로 인해서 CEO가 회사를 떠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MRO 업체 중에 유명한 미국의 스테이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스테이플이라는 회사가 MRO 구매 혁신 사례를 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구매 프로세스에 그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그래서 뭐 영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다양한 언어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또 담당자에게 MRO 적기 배송을 해서 재고도 굉장히 줄이고요.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그러는 정확한 시간에 납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대한 이익이 증가가 되어서 굉장히 이 스테이플이 MRO 구매 혁신 사례에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라서요. 잘 아시는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9월 2일 날 원화로 시가총액이 841조였고요. 추석 연휴 전날이죠. 9월 7일 날 이제 1178조였습니다. 그래서 한 270조 정도가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2003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19년밖에 안 된 테슬라의 시가총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뭐 포드라든가 또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런 회사들을 합쳐봐야 1100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뭐 자동차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판 건 아니지만 시장은 하여간에 지금 뭐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내연기관보다는 앞으로는 EV라고 그러는 이 전기 자동차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부서에서 5%의 재료비, 즉 그 원부자재, 설비의 재료비를 절감을 해주면, 코스트다운을 해주면 영업부서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로우 머티리얼 비중이 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F&B라고 그러죠. 이 요식업에서는 어떤 음식이 되었건 원재료 비중을 저희가 30% 이하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소비자 가격에서 원재료비가 한 30% 정도 가야지만 그 음식점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명동에 가시면 명동 교자가 지금 뭐 칼국수가 뭐 10,000원 정도를 받죠. 10,000원을 받는다면 명동 교자 입장에서는 그 칼국수의 원재료비는 3,000원 정도 돼서 10,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3,000원 정도 되는 게 적정한 재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엔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인사총무를 가시던 재무회계를 가시던 구매를 하시던 우리가 그 프론트엔드에서 영업을 하는 뭐 해외 영업이나 뭐 해외 마케팅이나 국내 영업이나 국내 마케팅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과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에버레인이라는 미국의 가먼트라고 그러죠. 의류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제조업에서 그 이 생산 원가, 제조 원가는 굉장히 회사에서 컨피덴셜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제조 원가를 오픈한다라는 건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회사는 자기네가 만드는 뭐 제품의 원가를 그 온라인에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던 마이클 프레이스먼이라는 사람은 에버레인을 창업하고 나서 하나의 원칙을 우리는 굉장히 투명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Radical Transparency라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부터 이 리테일 프라이스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광고와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류업체, 가먼트 업체가 생산 원가의 4배에서 8배. 그래서 뭐 한 100불에 팔린다 그러시면 원 재료비는 뭐 한 15불 정도 되겠죠. 8배 정도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판매 가격을 측정을 했었는데 에버레이는 평균 2배수로 판매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뭐 티셔츠 원가가 10불이다 그러면 리테일 프라이스는 2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버레인처럼 투명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공개해서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못 하다 보니까 에버레인 같이 온라인 셔퍼들은 굉장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국내 커피 시장을 보시면 한 11조
7,397억 원의 이제 규모가 되고요. 국내 제약업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5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커피 시장이 상당히 큰 규모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의 원가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원두가 이제 10g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투샷을 하시게 되면 20g이 들어가지만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관세청 수입 면장 기준으로 보시면 100g이 한 봉지입니다. 그래서 원두가 10g이면 이제 100g짜리 한 팩에서 원두가 10g짜리 10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g짜리 그 한 팩 가격이 한 1230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분의 1로 나누니까 원두 가격은 123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 한 잔의 원가를 보시면 뭐 4,500원에 한 잔을 판다 그러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커피빈의 가격은 123원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혁신이라고 그러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한자로 쓰게 되면 가죽 혁자에 새로운 신을 써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죽을 나타내는 한자는 가죽 피가 있고요. 또 가죽 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합쳐서 이제 피혁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죽 피라는 건 말 그대로 모두질을 하지 않은 즉 스네어링을 하지 않은 로우 머티리얼 상태의 가죽을 저희가 가죽 피라고 그러고요. 이걸 모두질을 해서 굉장히 가공이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가죽 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는 이 뭐 가죽 벨트라든가 뭐 구두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피로 만든 게 아니고 혁으로 만든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가죽 피에서 가죽 혁으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친 가죽을 다시 바꾸는 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는 굉장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우리가 한자만 놓고 보면 이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예전에 그 뚝섬역에 있었던 힐스커피란 카페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우리나라 이태원에 있는 콩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힐스커피는 그 옆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별다방이 있어요. 별다방이 있는데 이 힐스커피 안에 보시면 저 사진이 그 로스팅 기계인데요. 여기 사장님이 이제 저 로스팅 기계를 터키에서 한 5천만 원 들여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힐스커피 매장에서는 저 로스팅 기계가 커피 볶는 그 냄새가 아주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분은 이제 커피를 1,300원 정도에 파세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줄이 직장인들이 서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옆에 굉장히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피 매니아가 운영하는 그런 커피 가게가 히스카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분들 가신 분들은 뭐 많이 드셔보겠지만 카페 스오다라고 그래서 이제 코코넛이 들어간 아이스 카페로 유명한 콩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하나생명에서 이제 베트남 법인장을 하시던 정인섭 전무님이 지금은 이제 그 한화에너지의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지금 국내에는 뭐 판교라든가 연남동이라 그래서 그냥 5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카페들도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리버스 수입이 되는 카페 브랜드도 있고요. 정말 그 커피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로스팅 기계를 5천만 원 주고 들여오셔가지고 카페를 볶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별다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이 세계 5위 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뭐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그 면적이 한반도 면적이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스타벅스 매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도시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땅덩어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이 미국이 한국 스타벅스에 한 2.5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 국가고 2021년도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매출액이 2조 3천억, 2조 3억 원 정도를 하는 2조가 넘는 그런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 여름에 아셨을 겁니다. 뭐 이런 이 프리퀀시 상품을 했는데 저도 이제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을 몇 개를 받았는데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포장도 안 뜯었습니다. 포장도 안 뜯고 이제 반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반납을 했더니 저렇게 뭐 땡큐 쿠폰이라고 그래가지고 3장을 주고 또 3만 원짜리 쿠폰을 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리퀀시가 뭐 구매라고 그러겠지 뭐 하지만 어쨌든 레플이라고 그러죠. 경품을 주는 거에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 주게 되면 본업인 커피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가시면 스타벅스 매장에는 그렇게 로컬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둥이라는 지역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루아 커피가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중부 지방에 달랏이라는 지방 이런 데에서 커피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로컬 분들은 뭐 하일랜드 커피라든가 뭐 이런 데서 커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로컬 브랜드를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이 메가 IT 컴퍼니를 저희가 이제 앞글자를 따서 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 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5개 회사를 저희가 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회사들 역시 이 굉장히 구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NCS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NCS에서 이 구매는 이제 구매 조달하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펄체이싱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구매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Purchasing and Procurement라고 해서 구매 조달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종 코드는 0204-0101하고요. 직종은 제가 구매 조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직종의 정의는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장치를 조달하기 위해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요. 구매 계약의 체결, 구매 협력사 관리, 구매품 품질과 납기, 원가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를 구매 조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와 조달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는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구매 부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뭐 올해가 지금 9월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개발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개발에 들어가는 부품은 뭘 사용할까를 개발 부서하고 마케팅 부서하고 구매 부서가 다 참여를 해서 원가를 이제 선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선정을 저희가 이제 벤더 선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조달이라는 건 프로큐어먼트라는 건
단순하게 이제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양산품을 구매하는 반복 과정을 굉장히 루틴한 과정을 제가 조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외청을 보시면 조달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조달청도 조금 이제 구매청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조달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산에 들어가기까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본 방송에 편성이 되기 전에 뭐 1회나 2회 정도 방송을 흘려보고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드롭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EPP라는 걸 한번 제조 라인에 흘려봅니다. 그래서 개발 부서에서 뭐 한 적은 수량을 뭐 10대에서 한 40대, 50대를 이밸류에이션 파일럿 프로덕트라고 해서 한번 흘려봐서 이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개발 단계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걸 저희가 EPP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 한 300대나 500대 정도 라인 파일럿 프로덕트를 해서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뭐 LPP1, LPP2 이렇게 해서 라인에 한번 흘려보는 거를 저희가 LP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문제를 다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MP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매스 프로덕션까지 가기에 굉장히 많은 뭐 개발부서, 구매부서, 마케팅 부서에 땀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이제 구매 조달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에서 구매 조달을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대졸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레벨 2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벨 2는 이제 뭐 2년제 전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처럼 4년제 대졸자들은 레벨 3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신입사원들, 대졸 신입사원들은 저희가 뉴커머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발주 관리, 그래서 PO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펄체이싱 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O 관리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부품 품질 관리와 구매 계약을 이제 한 3년 차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펄체이싱 오더는 제가 이렇게 스펠링을 채팅창에 써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10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 레벨 5가 되시는데요. 구매 협력사를 육성한다라든가 뭐 개발 구매를 하신다거나 구매 원가 절감을 실행하거나 구매 성과 관리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5년 차가 되시면 레벨 6, 신규 구매 협력사를 발굴하고 구매 원가 관리를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다음 레벨 7은 이제 한 20년 정도 근무하시면 이제 뭐 부장급들이 되시겠죠. 그래서 구매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 구매의 NCS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업에서 구매 혁신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반포에 가시면 그 신세계백화점 옆에 이제 호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M 호텔이 있는데 M 호텔에 이제 그 와인바가 있습니다. 와인바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한 병에 15만 원 이하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와인 가격을 15만 원 이하는 판매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호텔에 대한 그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가격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소믈리에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 우리가 지금 사입하는 와인 가격은 이마트 기준으로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와인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리테일 판매가는 한 1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 M 호텔에 대한 그 브랜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F&B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 비용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초에 9월 3일에서 9월 5일에 이제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프리즈 서울이라는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키아프 서울이라는 행사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프리즈 서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이 아트마켓으로는 프리즈에서 운영하는 프리즈 서울이라는 아트마켓 행사가 아시아에서 이제 뭐 샹하이나 도쿄나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서울에서 올해 제1회가 열렸고요. 키아프 서울은 이제 뭐 코로나 요 시기 한 3년을 제외하면 뭐 거의 해마다 열리던 그 화랑협회가 이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1층에서는 코엑스 1층에서 키아프가 열렸고요. 3층에서 이제 프리즈 서울이 열렸는데 그 프리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티켓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일 싼 가격은 뭐 그 3일권이 뭐 7만 원 정도가 됐고요. VIP 티켓은 한 2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 거래된 그 그림 가격이 3층의 프리즈 서울은 뭐 거의 한 7천억 정도가 팔렸고요. 키아프 서울은 또 거기에 못 미치는 판매를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그 국내 화가가 그린 그림이냐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 뭐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매 금액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F&B나 뭐 고가의 미술품이나 아트마켓에서는 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HBK라고 그러는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그 베트남의 호치민시티에서 굉장히 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HBK에 제가 수립을 했었던 Supplier Relationship Segmentation 전략, SRS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와 HBK가 협력이 심화되고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제휴 전략을 해야 되는데 재고 감축 및 물류 개선 고도화를 통한 공동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급 자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재를 사야 되는데 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납기가 뭐 12주, 16주를 넘어서 납기가 뭐 26주, 30주 이렇게 납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뭐 5월이나 6월에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풍기기 때문에 뭐 지금 차량을 주문을 하게 되면 뭐 1년 후에 차량을 인도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부분 그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풍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BK가 아무래도 이런 자재를 수급을 못하게 되면 LG전자에서 자재를 사서 이 회사한테 이제 자재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건데 이런 자재를 저희가 사급 자재라고 그러고요. HBK에서 이제 구매하는 자재를 저희가 도급 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력 심화라는 건 결국은 HBK가 못 구하는 자재는 LG에서 구해서 HBK에다가 이제 무상으로 사급을 주게 되면 그 자재를 받아서 이제 어셈블리를 한 후에 LG전자에 납품을 하게 되니까 뭐 자재 수급에서 우리가 못하면 모기업인 LG전자가 도와준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윈윈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LG전자라는 안정적인 공급자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HBK 입장에서는 생산 계획이라든가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안정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표준화, 경쟁 입찰, 온라인 비딩 이런 측면에서 LG전자하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호치민 시티에서 뭐 LG전자 협력업체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세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LG전자에 납품하는 HBK라는 중소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HBK가 성장을 해야 LG전자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협력사 사례라는 겁니다. 제가 HBK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LG전자를 입사를 하고 싶으신데 처음에 LG전자를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LG전자나 삼성반도체 1차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협력업체를 가셔서 뭐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이런 데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경력직으로 LG전자나 삼성 반도체로 경력직으로 전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를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1차 협력업체 중에 주식회사 신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에 있고요. 이 반도체용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신텍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을 1년에 한 12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술 영업이라고 그러는 세일즈 엔지니어를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내 거래처 어카운트가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신텍의 기술 영업 사원으로서 이제 삼성 반도체 평택을 담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삼성 평택 같은 경우는 계속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여러분한테 오파가 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회사 자리가 났는데 한번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요청을 하는 분이 여러분 1차 면접을 보기 때문에 뭐 1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무난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텍이라든가 이런 HPK 같은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LG전자나 삼성반도체로 이직하시는 것도 여러분 커리어 패스에 또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고 그러죠. 쇼컷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1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셨고요. 뭐 외모는 일본인 같지만 미국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들고 있는 게 블루 LED인데요. 블루 LED를 이제 개발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혁신이란 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흉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손대지 않는 것을 시작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관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안 해본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두려움, 공포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손대지 않는 거를 시작해 보는 것이 결국은 노벨상을 타게 된 뭐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흉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손대지 않는 것을 시작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 제가 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PD로 제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 트윈이라는 회사고요. 지금 투자는 시리즈 B까지 한 2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Transportation as a Service 혹은 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봇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장보고라는 자율주행 쇼핑 카트가 있는데요. 이마트에도 한 50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 카트를 밀고 다니는 카팅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자율주행 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가다가 쓰시면 이 카트가 서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매대에서 물건을 픽업해가지고 피킹한 물건을 저 안에 넣으시면 나중에 이제 계산대까지 갈 때까지 제가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계산대에서 그 바코드를 저 앞에 있는 데다가 스캔을 하시게 되면 계산대에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원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나오시면 뭐 삼성페이라든가 이런 거 결제하고 나오시면 아주 간편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트윈의 구매 혁신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메커니즘 개발이 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코스트다운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발할 때부터 이제 구매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카트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 뭐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호텔에 들어가시면 이제 컨시어지가 있는데요. 이 로봇 컨시어지를 또 만들어서 로봇이 고객을 이제 맞이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시면 이제 LG전자에서 만든 그 로봇이 이제 그 고객들을 응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윈이도 같이 지금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LG전자 제품하고 더불어서 이 트윈이 제품이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마트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월마트나 또 관세청에 가시면 그 보세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 창고에도 이 트윈이 제품이 지금 가두하고 있고요. 물류 고도화를 하려고 그러는 베트남의 뭐 빈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또 지금 납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그 코스닥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위니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해서 TC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매 혁신이라는 건 부가가치 활동을 추구를 해야 되고요. 전략적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부서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부터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는 뭐 금호 타이어라든가 또 지금은 이제 서브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LG 서브원이라고 LG 그룹의 그 MRO를 담당하던 쪽에 이제 구매 파트가 있습니다. 그 구매 파트에 여러분 그 산업 시스템 공학과 선배들이 한 3명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 여성 인력들이 그 구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실 때 유엔의 구매관리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뭐 텐트라든가 말라리아 백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여성 구매관리관으로 이제 교체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유엔이 굉장히 좀 투명해졌다 이렇게 좀 평판을 많이 들었고요.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전자회사인 필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 에인트호벤에 본사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구매 부서에 굉장히 많은 여직원들이 근무를 했던 게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매 역량의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시는 어떤 거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공급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제품 개발에도 여러분들이 구매 부서가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구매를 국내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소싱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인터내셔널 퍼체이싱 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PO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과 품질이 정말 이 적합한 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여러 오피스를 이제 나가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영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국어라든가 어, 일본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이런 언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밸류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로세스 개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량 통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그 볼륨 내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륨 내고. 볼륨 내고 물량이 일단 많아야지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바잉 파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 내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또 구매 발주 품위 및 계약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MRP라는 것은 머티리얼 롤링 플랜이라고 해서 생산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대기업은 이제 다 그 셉이라는 회사에 독일의 셉이라는 회사에 세발3라는 ERP를 쓰고요. 또 오라클의 11i라는 이 ERP를 대부분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셉의 세발3를 쓰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세발3를 쓰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세발3 오토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오라클의 11i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동 발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BOM이라는 건 저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500가지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LCD가 1개다 그러면 빌 오브 머티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BOM을 돌리게 되면 이 세발3 ERP를 돌려서 BO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서 생산 계획을 ERP로 돌리게 되면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영업부서, 구매 부서가 모여서 이 머티리얼 롤링 플랜 생산 계획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씩 생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분량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물량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반도체 수급이 제가 아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 1월, 2월, 3월, 4월 물량을 이번 9월 달에는 생산 계획에서 물량을 확정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매 부서에서 발주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3월 달에 가서 생산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최저 가격을 어세스먼트하는 이 평가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 분석 역량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또 경제학과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구매 역량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인코텀즈 2020에 나오는 그런 품목 관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따른 LC 관리라든가 통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직무 역량을 보시면 전사적 차원의 구매, 그래서 TCO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중요한 게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그래서 품질, 가격 낚기인데요.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놓치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원가가 비싸게 되면 또 시장에서 또 많이 찾질 않겠죠. 아무리 좋은 품질이라도 지금 자동차처럼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게 되면 소비자들이 1년씩 기다리게 되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와 우호적인 관계. 이것은 저희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무역 지식이라든가 자재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원부자재 가격 변동을 해야 되고 트렌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는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그 비옥한 땅 색깔이 흑토입니다. 흑토.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되기 때문에 뭐 씨앗만 뿌려도 뭐 굉장히 작물이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해바라기라든가 뭐 카놀라유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 잘 자라는데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가 지금 전쟁이 나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대형마트에서 뭐 식용유를 한 병만 1인당 한 병만 판다라든가 이제 이렇게들 하고 있죠. 또 밀가루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두부라든가 된장, 고추장, 간장에 들어가는 대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이빈, 대두가 굉장히 또 많이 한 40%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산 오하이오 대두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대두가 올라가서 지금 뭐 내년도에 뭐 두부라든가 뭐 된장, 간장 역시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났다가 아니고 이게 전쟁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났는데 미국산 대두가 폭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CJ에서 무슨 대두 구매 담당이라고 그러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앞으로 미국산 오하이오산 대두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전략 구매를 보시면은요. 이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물론 이제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물량으로 내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제가 볼륨 내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협력업체와 어떤 페이먼트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급 조건은 가장 좋은 게 선지급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래 조건은 5번에 보시면 프리페이드라고 그러죠. 미리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개인이 뭐 1인 창업을 하시더라도 뭐 하다못해 뭐 정수기 요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치를 미리 주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서비스가 달라지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알바를 쓰시더라도 뭐 한 달치를 뭐 미리 주실 수는 없겠지만 뭐 일주일 단위로 뭐 일주일 주급을 알바 주급을 좀 미리 주시면 아무래도 알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하루만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리미리 선지급 주는 게 가장 좋다. 이거는 뭐 국내 업체와 거래뿐만 아니고요. 뭐 해외 업체와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용장보다 이 전신환으로 TT-in 어드밴스 먼저 송금을 해주면 물건이 확실히 먼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TT-in 어드밴스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가 TT-net 30days. 이건 뭐냐면 물건이 우리나라에 실리고 나서 30일 안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TT-in 어드밴스는 미리 주는 거고요. TT-net 30days라는 건 만약에 9월 12일 날 미국에서 온보드가 됐다 그러면 오늘로부터 12일 후니까 10월 12일 안에 여러분들이 전신환 송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TTnet 30days를 거래하는 회사가 미국의 HP라는 그 굉장히 큰 프린터 회사가 있죠. 그래서 HP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네 협력업체하고 신용장 거래를 안 하고요. 이렇게 TP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thout LC, without 신용장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비용도 줄이고 굉장히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니고시에이션 하실 때에는 이 블러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러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드를 치신다거나 이럴 때에도 이 블러핑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블러핑을 하시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다 카드를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쓰실 수 있는 카드는 아니지만 블러핑도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다. 그다음에 1년간 유닛 프라이스는 단가입니다. 단가를 유지해줘서 여러분들이 뭐 한꺼번에 가격을 깎으시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침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분위기를 다 잡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시고요. 이 구글이나 뭐 유튜브에 가시면 오바마 대통령의 51초 침묵이라고 그래서 그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추도식에서 오바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51초 동안 가만히 침묵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 역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협상의 어떤 기법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그다음 foot in the door 뭐 집안에 문이 열렸을 때 발을 뭐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시식 코너가 이런 건데요. 시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foot in the core입니다. foot in the door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맛을 보게 하면 당연히 그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은 영화 페이퍼문이란 영화인데요. 고전 영화인데 실제 저기 나온 배우가 실제 아버지하고 딸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 오닐하고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나왔던 영화인데 나중에 이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더블 바인드, 이중 구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드 헤링이라는 건 이제 청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청어를 저희가 이제 그 구매 담당자가 딜리버리를 할 때 이 디코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어를 운반할 때 저희가 이제 청어만 운반하면 청어가 빨리 죽으니까 그러면 청어가 계속 그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청어의 포식자인 또 청어를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청어가 그 물고기를 피해 다니기 위해서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디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랜 그 운송하는 기간에도 청어가 살아서 이 항구에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디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라미 택틱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살라미 전술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거를 우리가 양보를 해주면서 또 다른 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빨래를 개어주면 뭐 점심에 냉면을 해줄게라고 해서 빨래를 개게끔 한다라는 것 역시 살라미 택틱스의 하나다. 그래서 주제를 작은 소유제를 쪼개서 협상에 들어가는 것 역시 이 니고시에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핑 같은 경우는 뭐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앙도서관에 가시면 뭐 로마인 이야기라든가 시오노 나나미의 뭐 로마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어떤 이 블러핑을 이해하실 때 게임 티오리 이해하실 때 굉장히 좋은 책이 로마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다 사서 보시면 좀 비용이 드시니까요. 중앙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역량은 이제 견적설 저희가 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 벤더한테 받는 걸 우리가 솔 벤더한테 견적을 받는다. 또 여러 벤더한테 받는 걸 멀타이 벤더한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 군데에서 받는 거 또 여러 군데 받는 거 다 이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 같으면 이제 한 군데에서 받아도 되겠지만 또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또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받아보시는 것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NCS에서 개조원 신입사원들이 이 PO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펄체이싱 오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백록 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10,000개를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LC에 파샬로 실려가지고 분할로 실려서 뭐 5,000개밖에 안 실리면은 그 LC의 밸류가 뭐 10,000불짜리인데 5,000개가 들어왔으면 백록이 이제 5,000불의 어마운트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LC가 10,000개가 다 들어와야지 LC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록이라는 건 미납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 LC를 오픈해 놓고 파샬로 실렸을 때에는 첫 번째 실려왔을 때 몇 개, 두 번째 몇 개 해서 이거를 완전히 LC가 제로가 될 때까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닥스 관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류, 다큐멘트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닥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 구매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구매 부서가 참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트랙입니다. 구매 계약서도 일종의 그 상법에 의한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상거래 계약이니까 상법이죠. 그래서 발주서, PO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 계약 시 문제점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래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거나 뭐 딜리버리가 안 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불량이 났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페이먼트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또 정당한 대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컨트랙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급자와 구매자가 되겠죠. 뭐 갑과 을이 될 수도 있고요. 제품과 서비스를 표시하고요. 어떤 제품이 들어온다.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계약 금액, 어마운트는 얼마다. 또 거래 기간은 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1일까지로 하고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뭐 자동 갱신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급 시기는 인도 장소 포함 운반비 부담 여부. 그래서 인코텀즈에 의해서 뭐 FOB 뭐 이렇게 해서 뭐 포트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공장 출발까지만 우리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뭐 EX 팩토리 또 뭐 FOB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고요. 검수 및 품질 검사를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전수 검사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모든 게 10,000개가 들어온 걸 10,000개를 다 검사하면 전수 검사고요. 샘플링 검사하는 게 있고 무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품질 확보가 되어 있으면 무검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미리 주는 걸 저희가 선급금이라고 그러고요. 또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공급업체에다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연 이자라든가 지체 보상금, 공급 지연 시 지체 이자를 물고요. 또 하자가 생기는 거를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을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저희가 하자담보 보증보험증권을 가입을 하고요. 계약 해지는 해지 가능한 게 좋다라는 거죠. 또 보안 및 비밀 유지 조항,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뭐 스타트업에 근무를 하시면 이런 거 많이 작성하시는데 ND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넌 NDA라고 얘기해요. Non-disclosure agreement, 뭐 보안 각서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있었던 내용을 뭐 외부에 발설하지 않습니다. 라든가 뭐 퇴사 이후에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을 하시게 되면 이 비밀 유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민사 형사상 그 손해배상 뭐 이 수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NDA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고요. 뭐 특약은 이제 리마크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기명 날인 서명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행정사한테 가서 공증까지 해서 이렇게 서티를 받아두시는 게 좋다.
납품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납품을 하시게 되면 납품 받는 사람한테 서명을 반드시 받아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인보이스 역할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로는 문서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뭐 작업 지시서나 발주서, 팩스 송수신 자료 등등, 뭐 이메일이나 카톡 등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또 개발 변경이 되면 이제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링 체인지 노티스라고 그래서 개발 변경 그 지시서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ECN이 뭐 버전 뭐 22까지 간다 그러면 최근 버전까지 여러분들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겠죠. 추가 작업 지시라든가 긴급 작업 뭐 이런 것들 다 해놓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줄 테니 일단 작업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서면으로 받으시는 게 뭐 처음에는 번거롭더라도 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이 손실이 클 때 저희가 이제 콘코드 펠로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콘코드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콘코드의 오류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의 보호한 법이 이제 유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R이라고 EU GDP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안이 EU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전부 이 EU GDPR 규정을 따르셔야 되는데요. 요 EU GDPR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영국 항공이 개인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뭐 고객의 카드 번호라든가 이런 게 유출이 됐는데 얘네가 영국의 그 정보위원회에서 벌금을 얼마를 맞았냐면요. 1억 8,300만 파운드를 2019년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0억 정도를 맞았는데 이런 똑같은 일을 저희가 KT나 인터파크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몇 번 됐는데요. 그럼 얘네들은 그 벌금을 얼마를 냈냐 하면 뭐 인터파크가 뭐몇 억, 뭐 KT가 몇 억 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일이 KT나 인터파크가 유럽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저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금을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우리나라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할 거 없이 이 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EU GDPR 레귤레이션 규정을 한번 잘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요즘 ESG 경영이라 해서 뭐 CSR, 뭐 CSV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이라든가 뭐 사회적이라든가 뭐 기업 지배 구조, 뭐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이 이 ESG 경영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것 역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프론이라고 그러죠. 타이거 새우가 들어오는데 뭐 우리나라 뭐 뷔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보실 거예요.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거의 이제 저희가 100%가 베트남산이 들어오는데 이걸 베트남에 그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도 못 가고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아니면 얘네들한테 일을 줘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걸 우리나라 뭐 3만 5천 불 가고 있는 우리나라 GDP에서 보실 거냐 아니면 베트남 GDP 뭐 2천 불, 3천 불이 있는 이 나라 수준에서 볼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들한테 일을 안 주게 되면 이 아이들은 또 일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게에 보탬이 되는 걸 못 할 수도 있지만 또 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러시면 이 아이들 학교가 가는 게 또 맞겠죠.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한테 이 타이거 새우, 프론
작업을 하는 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뭐 임원 면접이나 이런 데 가시면 뭐 한 10대 그룹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 ESG 경영에 관련돼서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루미르라는 회사고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섬이 18,000개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전선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데 이 루미르라는 게 전기가 없이 불이 날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섬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섬에 보내서 여기 사진에 보듯이 인도네시아 그 어린이들이 저녁 시간에도 해가 졌는데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CSV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자재 관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재라는 건 이제 현금화 자산이다, 아셋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셋이라는 건 뭐 이 공장이든 뭐 웨어하우스든 일단 많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재고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자재 재고 관리는 적정한 재고가 있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할 때에도 S급 자재, A급 자재, B급 자재, C급 자재, 태급 자재, 잡자재 이렇게 말라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재고 관리는 저희가 이제 인벤토리라고 그러는데요. 정기적으로 창고를 닫아놓고 재고 조사를 반드시 해서 재고에 있는 현품하고 실제 재고가 맞는지를 항상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FIF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IFO는 뭐냐? 먼저 들어온 거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입 선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냉장고에 계속 저희가 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꺼내 드시면 뒤쪽에 있는 거는 뭐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뒤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그 용기에다 넣으시게 되면 거기에다 레이블링을 하셔가지고 인입일자라고 그러죠. 거기 냉장고에 넣는 날짜를 적으셔 놓으면 그 날짜가 빠른 것부터 여러분들이 반찬을 소진을 하시게 되면 식자재 낭비를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가정뿐만이 아니고 뭐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냉장고 청소를 자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제 우유 같은 게 특별히 그 유통기한이 짧은 건 마트 직원은 유통기한이 짧은 건 앞쪽으로 이제 끓여 놓고요.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뒤쪽에 있는 것부터 좀 유통기한이 많이 여유가 있는 것부터 자꾸 사시니까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소비자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 싸움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식당이라면 이제 먼저 오신 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제 FCFS라고 합니다.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나중에 온 사람이랑 뭐 이렇게 어떤 형평성이 맞는 거죠. 내가 먼저 왔는데 늦게 온 사람이 음식이 나오면 좀 기분이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디코이 시스템이라는 건요. 그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사진이 이제 10인치 접시고요. 이게 이제 8인치 샐러드 접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숯볼이 있고요. 이게 이제 13인치 접시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인치별로 이렇게 쌓아둬야지만 기물이 파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물이 파손이 되지 않게 쌓는 거를 저희가 디코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기물이 파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물을 쓸 수가 있다는. 그래서 디코이라는 건 오리 사냥을 할 때 사냥개를 오리가 날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페이크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물을 각각의 사이즈별로 적재하는 게 파손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외주 관리는 구매 환경이 변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웃소싱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나이키하고 애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발하고 디자인만 나이키 오리건 본사에서 하고요. 또 애플의 팔로알토 본사에서 하고, 생산은 전부 나이키는 아시겠지만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에 있는 태광실업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요. 애플은 뭐 베트남이나 대만에 있는 폭스콘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역량은 본사가 가지고 있고요. 아웃소싱은 이제 외부로 내주는 걸 저희가 이제 외주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 외주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태광에 태광실업이 하고 있다. 호치민. 또 태광실업 같은 경우는 호치민에 3공장까지 있습니다. 1, 2, 3공장이 있는데 이 1, 2, 3공장의 그 종업원을 다 합치면 한 5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5만 명 넘는 그 종업원이 있는 공장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로써 나이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국내에서 아마 나이키를 구매를 하시면 거의 그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찍혀 있는 걸 보시면 거의 그 태광실업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는 우나노 빅 어카운트가 이제 퀄컴하고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 정말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또 애플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빅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납품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관세가 올라가니까 브룩스 런닝이라고 이제 그 벅셔 해서웨이의 그 계열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중국에 있던 공장을 베트남으로 신발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공장 하나가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한 8,000개 정도가 더 생겼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8,000개 정도 되는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공장이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외주 관리는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과 기업 경쟁력 창출, 그러니까 메인 어떤 디자인하고 개발은 우리가 하고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OEM, ODM을 주는 거죠. 공급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공급자와 모기업의 얼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환경이 지금 외주 관리에 따라서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만큼 협력 관계가 중요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의 전문성 확보가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의 전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풀 서비스 캐리어와 또 LCC, 저비용 항공사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에어 프리미어라고 해서 보잉 787을 운용하고 있는 이 약간 하이브리드 항공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CC 항공사가 가지 않았던 서울에서 인천에서 싱가포르 노선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듯 FSC와 LCC의 그 하이브리드를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매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마켓을 뚫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품질에서는 저희가 식시그마 뭐 3.4 ppm 100만 개 중에 불량률 3개, 4개를 만들었던 모토로라하고 GE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현재에서는 여기서 더 내려가서 싱글 ppm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00만 개를 생산하면 분량이 하나가 나오는 거의 이제 그 디펙트 제로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불량률 제로의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제로 디펙트가 되려면 전사적 품질 관리,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구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매하실 때 불량 자재나 불량 설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 경영이 예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얼리 브랜드 중에 티파니 앤 코가 있습니다. 티파니 앤 코 같은 경우에는 CAO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뭐 CEO다 그러면 뭐 Chief Executive 뭐 Officer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근데 CAO는 뭐냐면 Chief Artistic Officer예요. 그래서 최고 뭐 예술 경영 책임자 뭐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이 티파니의 광고라든가 홍보를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 예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구매도 예술이 돼야 되고 구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직무가 예술이 돼야지 이제 제로 디펙트가 돼서 불량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한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골드바를 사시게 되면 1kg짜리 골드바를 이 LS 니코동에서 만드는데요. 품질이 정말 11라인 9가 11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9.9999, 99999%인데 정말 이 100% 퓨리티가 나와야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저 LS 니코동의 골드바가 현금으로 환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를 하셔야지만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싱글 ppm이다 그러면 골드바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나라 시대 때 나온 누실명이라는 시인데요. 유우석이라는 분이 쓰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부제고, 산이 높지 않아도 유선 증명, 신선이 있으면 유명한 산이고, 수부재심,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있으면 신령한 물이다. 유형증명이란 뜻이고요. 사시루실, 이곳은 비록 누추한 집이나 유호덕형, 오직 나의 덕으로 향기가 난다. 이거 구글이나 네이버 가서 누실명 치시면 전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난 학기에 보니까 제가 중어중문학과 학생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 시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어중문학과, 뭐 중국학과, 뭐 교수님들이 뽑은 당나라 시대 뭐 100대 명시하면 꼭 들어가는 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누실이라는 건 정말 그 푸어한 집에 붙이는 글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추한 집에 붙이는 글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가시던 어느 회사를 가시든 간에 그 회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시면 여러분이 출근하는 순간 여러분의 덕으로 여러분이 출근하는 순간에 여러분 덕으로 여러분 뒤에 이렇게 헤일로가 뜹니다. 광배가 뜨고요. 여러분 옆에는 이제 까맣게 암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향기로 여러분의 덕으로 그 공간을 좀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이 보강으로 구매 직무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